안녕하세요 여러분, 북토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읽은 5편의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도널드 E. 웨스트레이크의 X입니다. 이 소설을 읽게 된 계기는 이 작품이 이번에 개봉하는 박찬욱 감독님의 새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원작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감독님이 소설을 읽고 나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영화화가 하고 싶었다고 인터뷰했던 기사를 봐서인지 원작이 엄청 궁금했었거든요. 이 책은 1997년 출간되었을 당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이 제목인 X는 도끼를 뜻하죠. 그리고 정리해고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영화 어쩔 수가 없다의 트레일러가 많이 노출이 되어서 대강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일지 짐작은 가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중산층 가정의 가장 버크 데보레는 51세입니다. 2년 전 23년간 몸담고 일했던 제지회사에서 한순간에 정리해고를 당한 이후 2년 동안 실직 상태입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보지만 번번이 취업에 실패하고 그래서 자신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 파고들다가 대체 남들의 이력서에는 뭐가 다른 게 있을까? 그들이 나보다 나은 건 뭘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고 싶은 마음에 가짜로 제지회사를 꾸며내서 구인 광고를 내고 우편사서함으로 이력서를 받게 돼요. 그 이력서들을 계속 살펴보다 보니까 자신과 비슷한 혹은 자신보다 나아 보일지도 모르는 이력서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생각하고 6개의 이력서를 추려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문에서 현재 잘 나가는 제지회사 아카디아에 대한 기사를 보게 돼요. 데보레의 생각에 그 생산 라인의 감독에는 자신이 적임자인 것 같고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자신의 조건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 그 자리에 자신이 대신 가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신이 가고 싶은 일자리를 공석으로 만들기 위한 살인 하나, 그리고 그 공석이 된 자리를 위해 경쟁을 하게 될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살인 6개. 이렇게 총 7건의 살인을 계획하게 되고 하나하나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게 돼요. 저는 영화 제목을 참 잘 지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쩔 수가 없다. 내가 취직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당신들이 없어져야 한다. 일단 이 모든 일들은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이 CCTV나 개인 휴대폰이 대중화되지 않았던 1995년이어서 가능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허술하게 누군가를 미행하고 죽이고 하는 게 요즘 이야기였으면 개연성이 어긋난다고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인 버크 데보레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이 주인공을 우리가 응원하면서 이야기를 읽어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데보레는 굉장히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본인은 중산층이고 그 삶을 누려왔어요. 그런데 그 누려오던 삶을 잃게 된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2년 동안 이력서만 내면서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게 아니라 그가 죽였던 다른 경쟁자들처럼 어디 식당이나 양복점에서라도 일을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고집을 한 거예요. 가정의 모든 불행이 모두 해고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열심히 살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잘 살고 싶다는 소망과 거기에서 비롯된 원망만 있는 인물. 부조리하다는 생각이 들죠. 또 데보레는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다른 사람의 주관과 생각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일을 혼자서 상상하고 단정 지어버려요. 물론 이 소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쓴 소설이 아니라 이 데보레가 극단적으로 이런 선택까지 하게 만든 정리해고라는 사회 문제를 풍자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저 데보레가 하는 일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꼬집고 있는 진짜 이야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게끔 만든 이 사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아직 영화가 개봉을 하지는 않았지만 박찬욱 감독님이 이 소설을 어떻게 각색해서 풀어냈을지가 기대되는 소설이었습니다. 다음에 읽은 책은 제인도 작가님의 죽은 남편이 돌아왔다입니다. 이 책은 2권으로 된 소설이었고요.
한 번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속도감 있게 쭉쭉 빨리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밀리의 서재에 있으니까 밀리 구독하시는 분들이면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일단 저한테는 한국판 프리다 맥파든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 주인공이 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정상적이다 싶은 인물이었고요. 악인을 더 악인으로 상대하고 미친놈을 더 미친놈으로 상대한다. 이런 결이 프리다 맥파든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1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면서 막 중간에 혼자서 넘겨짚으면서 혼잣말하고 그래서 막 피식하는 웃음을 유발하고 이런 부분도 비슷하고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웹소설로 연재가 되었던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웹소설의 문체나 전개에 익숙하지 않거나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 독자분들에게는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야기는 5년 전에 타이핑된 유서 한 장만 달랑 남기고 사라진 남편의 사망 선고가 5년 만에 드디어 이루어지면서 드디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아내 효신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효신이 남자친구 필주와 함께 축포를 들고 있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와요. 남편 김재우 씨를 찾았다고. 효신과 필주는 패닉에 빠집니다. 왜? 분명히 5년 전 효신이 남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함께 시멘트를 부어서 시신을 감춰버렸거든요. 효신이 경찰과 함께 남편을 발견했다는 정신요양원에 도착을 했는데 남편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난생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들이 맞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지문 확인을 했는데 또 남편이 맞다고 해요. 그 외에 이웃집 사람들도 다 그 남자가 남편이 맞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속이는 건지 내가 이상한 건지 효신은 헷갈리기 시작하고 처음 보는 그 남자와의 위험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네, 말도 안 되죠. 초반부에 읽으면서 웹소설이라고 하길래 내 남편과 결혼해줘 이런 것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회귀물 판타지인가 하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게 이제 2권까지 다 읽다 보면 또 다 말이 되게 잘 설정을 해놓으셨더라고요. 1권은 부인인 효신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2권에서는 살아 돌아온 남편 재우의 입장에서 비밀들이 우다다 밝혀지는데 그래서 재미있기도 했지만 1권에서 했던 이야기를 거의 다시 하게 되어서 살짝 지루한 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인 효신이 분양관에서 일을 하는데 다른 드라마나 책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참신한 직업이어서 그런지 그 부분에서 오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 웹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프리다 맥파든 재미있게 읽으신 분들은 킬링타임용으로 정말 재미있게 읽으실 것 같아요. 저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은 스콧 알렉산더 하워드의 시간의 계곡입니다. 이 책은 작가의 첫 소설이라고 하고요. 워싱턴 포스트가 주목한 2024년 소설 50에 선정되었고 영상화가 결정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소설은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에서는 주인공인 오딜이라는 소녀의 16세 시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소설 속에 오딜이 살고 있는 세상은 굉장히 특별한데요. 지금 오딜이 살고 있는 지역은 동쪽과 서쪽의 경계에서 벨리라는 자연지형을 경계로 다른 지역과 구분이 되는데 서쪽의 경계를 넘어가면 20년 전의 과거 세상이고 동쪽의 경계를 넘어가면 20년 후의 미래 세상이 펼쳐집니다. 구역은 총 7개인데 제1서편의 서쪽에는 그보다 20년 전의 세상, 또 그 서쪽에는 거기에서 또 20년 전의 과거예요. 즉 경계선인 벨리만 넘어가면 과거로도 미래로도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시간여행은 철저한 규칙에 의해 통제되고 조절됩니다. 만약 모두가 자유롭게 과거로 갈 수 있게 허락이 된다면 현재의 삶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를 바꾸려고 할 테고 그렇게 되면 불만 없이 만족스럽던 삶을 살던 사람들의 미래도 바뀌게 되면서 누군가의 불행이나 무질서가 초래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확립되고 지켜지고 있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로의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는 가족의 죽음으로 인해 정당한 애도의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심사를 통해 통행 여부가 결정되고 방문을 해서도 단지 멀리서 관찰만 할 뿐 그곳의 일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러한 청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심사하고 방문에 대한 허가를 내리는 자문기관과 자문관이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오딜은 16세가 되면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오딜이 자문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문관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영광스러운 일인데 오딜은 그 심사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주 탈락자가 생기는 그 과정에서 날카로운 판단력을 발휘해서 선발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래에서 온 사람들을 보고 친한 친구가 곧 죽을 것임을 알게 되는데 그 친구는 오딜이 좋아하는 첫사랑 친구예요. 평소에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율에 엄격하게 따르고 순응하는 삶을 살던 오딜은 그런 상황이 혼란스러웠지만 결국 친구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부는 1부의 시점으로부터 20년 후, 즉 오딜이 36세가 된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오딜은 과연 친구의 죽음 이후 자문관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계속 체제에 순응하고 살아갈까요? 아니면 친구의 죽음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하게 될까요? 이건 아주 개인적인 감상인데요. 저는 1부를 읽으면서는 로이스 로리의 소설 기억 전달자가 떠올랐고 2부를 읽으면서는 영화 나비 효과가 떠올랐습니다. 1부에서 주인공들은 10대에 아직 미성숙한 나이고요. 사람들을 통제하는 규칙과 질서를 가진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어느 순간 그 사회의 진실에 직면하게 되면서 혼란을 겪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보게 된다는 점에서 1부는 기억 전달자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물론 둘은 완전 다른 소설이긴 하지만요. 2부에서는 과거의 어떤 한 사건을 바꾸게 되면서 그 파장으로 미래가 달라지는 그런 설정이 영화 나비 효과를 떠올리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기존의 평행세계를 다룬 스토리와 이 책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 소설에서의 과거 혹은 미래로의 이동은 정확하게 20년 전, 20년 후의 시점으로만 가능하다는 점일 것 같아요. 보통 그런 평행세계를 다룬 이야기에서 딜레마와 교훈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미래를 바꾸게 됨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거나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고 과거로의 개입을 하게 되기까지의 서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설정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스펙터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잔잔하고 사건도 막 빵빵 터지거나 아주 크다는 느낌은 아니어서 중간에는 살짝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재미있게 읽혔던 것 같아요. 사적으로 제가 이런 비슷한 평행세계 관련 이야기를 볼 때 작가가 늘 설정하느라 머리 아프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딱 만났는데 그 순간 어떤 개입을 해서 미래가 바뀐다면 그 자리에 있던 미래의 나의 모습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사사삭 변해야 하는 건지 이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소설 후반부에 그 부분에 대한 작가의 나름의 방어막 같은 설명이 있어서 그 몇 줄 안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 설명 부분을 되게 흥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책은 친엔 미키토 작가의 이웃집 너스에이드입니다. 이 책은 소설을 쓸 때 이미 드라마화를 염두에 두고 쓴 소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녀 주인공 두 사람의 캐릭터나 사연이 굉장히 또렷합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눈에 그려지게 만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돌려서 말하자면 살짝 캐릭터가 어디 만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본 듯한 전형적인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해요. 주인공 두 사람은 모두 일본 내 최고의 병원인 세이료 대학 부속병원 통합외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주인공인 마오는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유해 주려고 노력하는 신입 간호조무사이고 남자 주인공인 류자키는 통합외과의 에이스 천재 의사로 환자의 감정보다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의학적 소견에 근거한 판단을 중시하는 캐릭터입니다. MBTI적으로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해석해보자면 이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관이 F인 여자와 T인 남자의 이야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마오는 원래 의사였었고 사랑하는 언니가 있었는데 이 자살로 처리된 언니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비롯된 PTSD로 인해 현재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간호조무사, 즉 너스에이드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병원에 출근하면서 얻게 된 집이 알고 보니 류자키의 옆집인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이웃집 너스에이드.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에 현관에서 호감으로 변해가는 두 사람의 티키타카가 굉장히 귀엽고 거기에 환자들의 사연까지 겹쳐지면서 진정한 의료인과 의료 행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휴먼 드라마적인 면이 있습니다. 또 마오 언니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로 의심이 되면서 언니 죽음의 비밀을 파헤쳐 나가는 미스터리적인 요소도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결말에서 앞서 뿌렸던 떡밥들이 다 회수가 되지는 않고 의문도 해결되지 않은 채 소설이 마무리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 2권 혹은 드라마 시즌2를 계획해서 그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치넨 미키토라는 작가는 내과 전문이라고 하고요. 이미 많은 소설을 집필하고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작가더라고요. 그간 썼던 소설들은 이 책의 분위기와는 살짝 다르게 의료 서스펜스에 기반을 둔 본격 미스터리 스릴러물이라고 하고 찾아보니까 감염병동, 유리탑의 살인, 종이약 살인사건, 한밤중의 마리오네트 같은 책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나중에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크리스 휘타커의 나의 작은 무법자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 2월에 출간되었고요. 상도 많이 받고 평가도 좋고 너무 가슴 아프고 재미있게 읽었다는 후기가 많아서 읽기 전부터 굉장히 기대를 했던 책입니다. 이야기의 첫 장면은 시시라는 소녀의 시신을 찾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30년 후로 시간이 점프를 해요. 한 동네에서 자란 4명의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둘은 남자인 워크와 빈센트, 그리고 둘은 여자인 마사와 스타인데요. 제일 첫 장면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 시시라는 소녀는 그 4명의 친구 중 스타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생을 죽인 범인이 바로 그 4명의 멤버 중에 하나인 빈센트였어요. 거기다가 스타와 빈센트는 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물론 아기를 가지고 빈센트가 시시를 죽인 것은 아니었어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였죠. 빈센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일말의 변명 없이 재판을 받고 죄책감을 가지고 복역을 시작합니다. 10년이었던 형량은 교도소 내에서의 추가적인 사건으로 20년이 추가되어서 30년으로 늘어납니다. 한편 스탄의 가족은 동생인 시시의 죽음 이후 산산조각이 나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마을을 떠나고 스타는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 되었는데 동네에서 해픈 여자로 인식되어서 여기저기서 희롱당하고 술과 약에 쩔어서 살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그런 엄마인 스타와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거칠어질 수밖에 없었던 스타의 딸 13살 소녀 더치스입니다. 그리고 30년이라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하는 빈센트가 그 마을로 돌아오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돼요. 일단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어린 나이에 스스로 강해져야만 했던 더치스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시시가 살해당한 후 해체되고 망가진 집안과 엄마 역할을 하지 못하는 스타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오롯이 다 받아내면서 너무 어린아이가 엄마와 동생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이 정말 안쓰러워요. 왜 13살 소녀에게 삶이 이렇게 무겁고 힘들기만 한 건지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더치스는 누구도 믿지 못합니다. 항상 잔뜩 날이 서 있는 상태로 누군가를 믿었다가 또다시 상처받게 될까봐 일부러 모진 말을 하고 자신을 싫어하게끔 행동을 해요. 세상을 미워하려고 그리고 미움받으려고 기를 쓰는 것처럼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드라마 나의 아저씨의 지안 캐릭터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감정이 몰아치는 극적인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뒤가 궁금하게끔 미스터리적인 요소도 등장했다가 가슴 찢어지게 슬픈 이야기도 나왔다가 반전도 나오고 국면도 전환되고 그래서 스토리적으로 이렇게 등락이 있는 훌륭한 이야기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서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도 했는데요.
더치스가 안타까운 상황에 연민과 지지를 보내게 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치스가 홧김에 저질러버리는 모든 일들이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불우한 환경에서 계속 시련이 닥치는 상황이라고 해서 과연 정당화되고 그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한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면 앞뒤 사실관계를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클럽 건물에 불을 질러서 태워버리는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방화로 인해서 막대한 재산 피해가 생기고 훗날 그게 또 다른 비극으로 연결되기도 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 소설의 흐름이 인물의 상처와 감정에 공감하게끔 흘러가고 유도되다 보니 행위의 객관적인 문제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에 집중하게 되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기는 했지만 이 더치스의 충동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초래된 결과들이 다른 사람들의 너무 큰 비극을 초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무심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분야에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데 책은 특히나 그 취향의 종류가 더 다양하기도 하고 취향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려면 일단 읽어보기 위한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점에서 즉 누구에게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추천이 참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리뷰하는 내용들도 다 저의 개인적인 감상과 생각일 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곧 가을이잖아요.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니까 책 많이 읽는 날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